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양봉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최근 꿀벌 실종 현상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 확산 방지 및 양봉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서 제작한 꿀벌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온라인 동영상 교육입니다. 강사를 맡은 저는 한국양봉농협에서 수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허주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꿀벌 실종이라든지 꿀벌 질병 등으로 인해서 꿀벌 사육하는 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시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농가분들께서 현장에서 이제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꿀벌 병해충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사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온라인 교육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강좌는 총 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꿀벌 질병 소개 총론과 그다음에 농가분들이 가장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꿀벌 응애류 생태화 관리, 그리고 월동 전후 꿀벌 사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심도 있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꿀벌 질병 총론 소개 총론 시간입니다. 꿀벌의 질병은 지금까지 알려진 게 약 36종이 있는데요. 어떠한 질병들이 있는지, 어떠한 질병들이 꿀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다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수에는 꿀벌과 꿀벌 질병의 특징, 그리고 꿀벌의 세균성 질병, 꿀벌의 진균성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꿀벌과 양봉, 많은 분들이 이제 꿀벌을 키우는 거는 벌꿀과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같은 이제 양봉 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양봉을 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꿀벌을 이제 사육하고 계시는 양봉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단순히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꿀벌은 농작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작물의 화분 수정을 매개를 해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시설재배 작물, 뭐 딸기나 참외, 수박, 메론 등의 작물들을 먹는 것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다양성 유지 보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산업이 양봉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그 가치가 한 6조 가 넘는 이제 가치를 측정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UNFAO라고 해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약 71%가 꿀벌을 매개체로 수분을 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꿀벌이 사라질 경우, 즉 양봉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양봉 농가분들이 더욱더 건강한 꿀벌을 기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꿀벌 질병 소개를 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농가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꿀벌의 형태는 이제 벌통 내부에 한 마리의 여왕벌과 수만 마리의 일벌, 그리고 일부 소수의 숫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벌과 숫벌, 여왕벌 다 이제 발육 기간이 다른데요. 꿀벌은 바로 꿀벌이 되는 게 아니라 알에서 애벌레를 거쳐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체가 되게 됩니다. 일벌의 경우 이제 총 21일간의 이제 발육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알에서 3일, 애벌레에서 6일, 번데기에서 9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일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여왕벌과 숫벌, 일벌은 알에서 애벌레까지의 발육 기간은 같지만은 번데기 기간에서의 발육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이제 발육 기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꿀벌 질병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꿀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대가축인 소, 돼지, 닭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 치료를 하죠. 하지만 저희가 키우고 있는 꿀벌은 네모난 벌통 안에 이제 적게는 수만 마리, 이제 많게는 뭐 이제 5만 마리까지도 가는데 수만 마리의 꿀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꿀벌들을 한 마리 잡아서 개체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은 벌통 하나를 하나의 군집으로 보고 군집 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꿀벌 질병에 대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외부에서 병원균에 묻어오거나 아니면은 농약 같은 거를 묻어온 꿀벌이 벌통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순식간에 수만 마리 꿀벌한테 그런 전염병 병균이나 약 등이 오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은 꿀벌은 외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 잘 티가 안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동물들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형태학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확실하게 이제 증상이 보이는데요. 물론 꿀벌이 날개가 덜 생긴다든지 날개에 불구가 나온다든지 하는 형태학적 특징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딱 이 모습을 보고 꿀벌에 문제가 생겼네라고 볼 수 있는 형태학적 그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이제 꿀벌 증상의 질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차단 방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나 돼지 이렇게 축사 내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은 그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농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차단 방역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날아다니는 꿀벌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모기장을 치거나 해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단 방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꿀벌 질병을 차단하는 게 힘드니까 그만큼 질병 전파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물론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미 거의 다 죽은 꿀벌이나 거의 죽기 직전의 꿀벌을 살려내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꿀벌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다른 꿀벌, 봉군이 추가적으로 질병에 의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이 꿀벌 질병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질병들과의 혼합 감염이 빈번합니다. 내 꿀벌이 설사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비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비 증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날개가 없는 증상도 나올 수 있고, 즉 꿀벌 질병을 검사했을 때 한두 가지 질병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세네 가지, 많게는 6, 7가지 질병이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르는 꿀벌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꿀벌을 키우는 양봉하시는 분들은 지금 본인의 양봉장에서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꿀벌 먹이 유무입니다. 꿀벌의 먹이는 가장 양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새 면역력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사람이나 포유동물은 체온을 가지고 면역력을 조절하는데 꿀벌의 경우는 이제 후천성 면역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곤충이기 때문에 이런 체온에 의해서 면역을 조절하지 못하는 변온 동물입니다. 즉 꿀벌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거죠. 사람이나 이제 일부 포유동물은 36.5도를 유지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꿀벌의 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먹이입니다. 꿀벌의 먹이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꽃꿀과 꽃가루가 됩니다. 즉 꿀벌의 먹이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지를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꿀벌의 먹이가 부족할 경우 꿀벌의 면역력이 감소해서 수시간이 지났을 때 같은 먹이가 많은 꿀벌과 비교해서 꿀벌 질병 발생 위험성이 수십 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르는 꿀벌, 벌통 내부에 먹이가 충분히 들어있는지를 꼭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어떻게 주는지입니다. 저희가 뭐 주전자로 해서 벌통 내부에 사양기에 부어주시는 분도 있고, 자동 사양기 호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사료를 주시는 분도 있고,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봉지 사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먹이를 줄 때 설탕과 물의 비율을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내가 먹이를 묽게 주고 있지 않는지 혹은 너무 진하게 주고 있는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꿀벌들의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는 꽃가루, 대용 화분떡에 대해서도 배합을 하실 때 어떻게 배합을 해서 주고 있는지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농가분들께서 꿀벌이 먹는 먹이에 약품이나 영양제들을 많이 섞어서 주고 계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성분의 약을 섞던지 그렇게 해서 줘야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성분의 약을 짬뽕해서 주게 되면은 그게 꿀벌한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꿀벌한테 먹이를 주면서 A라는 약도 넣고 B라는 약도 넣어서 다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 A라는 약과 B라는 약이 만나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성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먹이를 주실 때 내가 어떠한 약품들을 지금 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영양제입니다. 최근에 꿀벌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각종 이제 영양소가 함유된 이제 그런 면역 증강제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물론 그게 꿀벌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먹이에 그런 영양제를 넣고 계신다면은 이게 꼭 꿀벌 전용으로 허가된
영양제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넣어서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요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봉 기자재 및 양봉장 주변 소독 여부를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꿀벌을 키우는 양봉장이 주로 축사를 구축하신 분보다는 주로 노지에 많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동을 나가시기 때문에 매번 소독하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은 최소한 내가 꿀벌들을 살펴볼 때 사용하는 내검 도구인 내검 칼이나 봉솔, 하이브툴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꿀벌 사육 밀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에 꿀벌 질병이 많이 이제 만연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쓰고 있는 양봉 기구가 오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염된 기구로 꿀벌을 살펴본다는 거는 내가 반대로 말하면은 내 스스로 꿀벌들한테 병균을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양봉장에 가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양봉 기구들을 잘 소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통의 방향과 지하수 사용도 중요합니다. 먼저 물부터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봄철에 월동이 끝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꿀벌들이 그 물로 새끼도 키우고 그 다음에 벌통 내부의 온습도도 조절하신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지금 최근에 지하수가 물론 청정지역도 있지만은 이 개발 때문에 오염된 지하수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신 양봉 농가분들께서는 깨끗하면은 뭐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은 혹시나 조금 미심쩍거나 아니면 주변에 무슨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오염의 소지가 좀 의심되면은 수돗물을 차라리 쓰시는 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벌통의 방향인데요. 특히 봄벌 사육하실 때 꿀벌한테 햇빛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발육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동서남북 방향 중에서 해가 잘 들지 않는 서쪽이나 북향보다는 남향이나 동남향 혹은 남서향 즉 볕이 많이 드는 방향으로 벌통을 배치하시면 확연하게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양봉장 인근에 이제 과수농가라든지 아니면 주변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수원에서 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농약에 꿀벌이 노출이 되면은 꿀벌 폐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르는 꿀벌이 있는 양봉장 주변에 어떠한 과수농가가 있고 이 과수농가분들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약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소통을 하셔서 그 농가분들이 농약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꿀벌이 피해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시면서 양봉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도 꿀벌한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음과 진동이 꿀벌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내가 지금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양봉장이 어떤 지금 주변 조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소독은 하고 있는지, 어떻게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요 내용을 보시고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의 질병 아까 3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처음 세균성 질병, 즉 세균에 의해서 꿀벌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꿀벌의 세균성 질병은 총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6종 중에서 농가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부젖병이라고 하는 애벌레나 번데기가 썩는 질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모든 6가지 질병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부젖병과 유럽 부젖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부젖병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미국 부젖병과 유럽 부젖병 다 같이 3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부젖병과 유럽 부젖병 같은 부젖병인데 이름이 앞에가 다르죠. 왜 이름이 다르냐면요. 이 균의 잠복기가 다릅니다. 보통 농가분들은 부젖병 하면은 같은 균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엄연히 미국 부젖병과 유럽 부젖병은 서로 균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균성 포자를 갖고 있는 세균, 즉 미국 부젖병의 원인균은 잠복기가 10에서 15일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꿀벌은 알에서 3일, 애벌레에서 6일, 즉 총 9일 동안의 애벌레 과정을 마치고 10일째부터 이제 번데기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농가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번데기 과정 할 때 벌 방에 뚜껑이 덮이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왜 잠복기가 10에서 15일인 거가 중요하냐면요. 미국 부젖병의 잠복기는 꿀벌이
번데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발현을 하게 됩니다. 즉 뚜껑을 덮고 있는 벌방 내부에 있는 이제 번데기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뚜껑, 봉개라고 부르시는 벌방 덮개가 밑으로 움푹 꺼지거나 벌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갉아내려고 구멍을 내놓는다거나 그렇게 증상이 보이고요. 그 방 덮개를 살살 긁어가지고 이쑤시개라든지 아니면 면봉과 같은 뾰족한 걸로 보게 되면은 애벌레가 부젖병에 의해서 썩어서 녹아가지고 암갈색을 띠고 냄새가 고약하게 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당겨서 보면은 마치 악효성이 있는 실처럼 당겨져 올라오는 게 미국 부젖병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항상 부젖병을 진단을 하실 때는요, 항상 냄새를 맡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 부젖병이건 미국 부젖병이건 결국에는 애벌레나 번데기가 썩는 거거든요. 그럼 썩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진단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 부젖병입니다. 아까 미국 부젖병과 같이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유럽 부젖병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부젖병과는 다르게 잠복기가 4에서 5일로 상당히 짧습니다. 그 말인 즉슨 꿀벌이 번데기 과정에 가기 전인 애벌레 단계, 즉 9일 때까지는 알을 낳고 9일 전에는 애벌레 단계잖아요. 즉 애벌레 단계에서 이 유럽 부젖병이 발생해서 애벌레가 썩게 됩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생각하시면요. 4, 5일째에 발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벌방의 덮개가 덮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썩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관적인 확인이 쉬울 수 있고요. 애벌레가 원래 C자 모양, 알파벳 A, B, C 할 때 C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제 발육을 하게 되는데 이 유럽 부젖병 균이 애벌레에 묻게 돼서 증상을 발현하게 되면은 이게 C자 모양이 풀어지면서 애벌레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결국에는 옅은 노란색을 띠다가 진한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썩게 돼서 그 단단한 덩어리가 이제 벌방 사이드에 붙게 되는 게 유럽 부젖병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부젖병과 구별하실 땐요. 봉개, 즉 뚜껑을 덮고 나서 썩었나 덮기 전에 썩었나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뾰족한 침이나 탐침을 이용해서 당겼을 때 쭉 딸려오면은 미국 부젖병, 당겨오지 않으면 유럽 부젖병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부젖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세균을 잡는 거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현재 부젖병 제어를 위해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성분의 항생제를 많이 쓰는데요. 이 양봉산업 쪽도 수의사 처방제가 지난 2013년부터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 시에는 꼭 수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섭취하고 있는 벌꿀이나 화분과 같은 양봉산물에 항생제가 잔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물론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수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 올바르게 용법 용량을 준수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부젖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쓰기 전에 이미 급속도로 봉분에 확산이 되고 너무 심하게 막 냄새가 심할 경우에는 소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소각을 할 경우에는 또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잖아요. 가장 좋은 건 소각이지만 그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시고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꿀벌이 먹는 설탕물인 사양액에 타서 주거나 아니면은 물에 타서 급수기에 걸어 주거나 아니면은 벌집 위에 설탕 가루와 섞어서 항생제를 섞어 가지고 소광대 위에 올려놓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꿀벌들한테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이나 그런 거는 수의사의 이제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서 꼭 사용하셔서 부젖병 제어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균성 질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진균성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균성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에 의해서도 꿀벌이 질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발생을 많이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 텐데 노제마증과 백묵병, 석고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양봉 농가분들께서 꿀벌 사육하면서 한 번씩은 들어보신 이름들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노제마증입니다. 꿀벌의 설사를 유발하는 이제 질병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설사가 걸리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노제마증을 유발하는 노제마 포자가 있습니다. 이 노제마 포자를 이제 꿀벌들이 외부에서 꼬꾸를 먹거나 아니면은 사양수에 먹이에 노제마 포자에 오염되어 있는 사료를 먹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노제마 포자가 꿀벌의 소화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꿀벌의 소화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꿀벌 같은 경우에는 혀를 통해서 먹이를 빨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식도를 통합니다. 사람과 같죠,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사람에는 없는 꿀 주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외역벌들은 꽃에 가서 꿀을 꿀 주머니에 저장을 합니다. 위나 장으로 내려보내지 않아요. 꿀 주머니에 저장한 꿀을 벌집 내부로 돌아와서 다시 토해냅니다. 토해내면서 꿀벌의 하인두샘에 있는 이당류를 단당류로 바꿔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당류인 천연꽃 꿀이 이제 단당류인 벌꿀로 이제 전화되는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꿀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꿀주머니 밑에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위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중장이라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위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가 있으면은 그 아래는 장이 있겠죠. 역시 사람처럼 소장, 대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노제마 포자가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위, 사람으로 치면은 위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중장인데요. 노제마 포자가 입을 통해서 식도를 거쳐서 꿀주머니를 거쳐서 섭취를 하게 돼서 도달하는 이 중장, 즉 사람으로 치면 위의 부분에 오게 되면은 마치 저희가 내시경을 위 내시경을 찍었을 때 정상적인 위 같은 경우에는 선홍빛으로 이 위벽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노제마 포자가 오게 되면은 마치 위벽에 포자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안에서 포자가 증식을 해서 정상적인 소화 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노제마 포자가. 그렇기 때문에 꽃꿀이나 화분떡을 먹은 정상적인 먹이를 먹은 꿀벌들이 노제마 포자가 위에 있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설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약간 좌불안석이잖아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큰 꿀벌들이 벌통 앞을 기고 있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벌통 앞에 분변을 이렇게 싸거나 하는 경우가 노제마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소화기관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진의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어떤 분이 손으로 이렇게 장을 쭉 뽑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노제마증이 의심됐을 때 꿀벌의 위라고 아까 말씀드린 중장 부분을 벌침으로부터 쫙 뽑아내면은 중장이 보이거든요. 정상적인 꿀벌의 중장은 약간의 젓갈색, 공사장에서 쓰는 약간 젓갈색 벽돌 있죠. 그런 갈색, 짙은 갈색을 띠는데 노제마 포자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중장이 문제 생기면은 우유빛깔의 투명하게 비슷한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이야 그 기관에 보내서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급한 상황 속에서 농가분들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노제마증이 의심되는 꿀벌의 중장을 뽑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제마증 증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도 하고 기능 증상도 보이는데요. 꿀벌은 엄청 위생적인 동물입니다.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분변을 벌통과 멀리 떨어져서 날아가서 이제 변을 보잖아요. 아시겠지만은 하지만 노제마증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설사가 나오게 되니까 변을 참지 못하고 벌통 입구라든지 소문 주변, 심하면은 벌통 내부에서도 이렇게 설사를 하게 되고요. 단순히 설사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설사 속에 노제마 포자가 또 함유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설사나 분변에 노출된 다른 꿀벌들한테도 또 노제마 포자가 퍼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노제마증은 농가분들한테 큰 꿀벌 소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노제마증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약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후마길린 성분의 약품이 노제마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듐 살리실레이트라든지 베타 불가리스 같은 정부에서 허가된 노제마증 치료 약품들이 있으니까요. 약을 구하셔서 노제마증이 의심됐을 때 그 용법 용량 준수하셔서 사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진균성 질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묵병입니다. 이 백묵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 예전에 학생 때 공부했을 때 칠판에 분필 쓰잖아요. 그걸 백묵이라고 하죠. 마치 흰색 분필처럼 애벌레가 백묵, 즉 분필과 같이 굳어가지고 균사체로 뒤덮이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곰팡이균인 아스코스페라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주로 저희가 집에 보면은 벽지에 곰팡이가 잘 쓸거나 그런 데 보면은 환기가 잘 안 되거나 막 결로가 있거나 이런 데 곰팡이 많이 쓸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백묵병을 일으키는 이 곰팡이 원인균이
벌통 내부에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애벌레한테 그 균이 전파가 돼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단단한 흰색 돌덩어리처럼 애벌레가 변해서 꿀벌들이 물어내게 됩니다. 농가분들께서는 이렇게 돌처럼 물어내는 거를 석고병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은 엄연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흰색 돌덩이처럼 굳어진 애벌레를 꺼내내는 거는 곰팡이 질병 중 하나인 백묵병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진균성 질병 중에 석고병이 있습니다. 역시 백묵병과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점은 벌통 내부에 화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벌들은 꿀을 저장하는 꿀 소비장이 있고요. 화분을 저장하는 화분 소비장이 있는데요. 뭐 벌을 키우는 양봉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화분 저장장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알록달록합니다. 뭐 노란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들어오는 화분에 따라 색깔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화분이 직접 파서 확인해 보시면은 마치 빵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벌빵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벌통 내부의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제 곰팡이 균인 아스퍼질러스 균이 증식을 하게 돼서 그 저장해 놓은 화분에 석고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장해 놓은 화분이 딱딱하게 마치 우리 석고 붕대 기부스한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꿀벌한테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석고병의 원인균인 아스퍼질러스 균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전염될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유일한 꿀벌 질병입니다. 즉 애벌레와 번데기에 감염돼서 딱딱하게 굳는 증상을 보이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백묵병과 석고병 둘 다 곰팡이성 질병인데요. 결국에는 벌통 내부에 환기나 그 다음에 습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치료약이 농가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뭐 나프탈렌 좀약을 넣거나 아니면 다른 화학약품을 쓰시는 농가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화학약품들이 딱 그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꿀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백묵병과 석고병 같은 경우에는 벌통 내부의 환경을 조율해 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난 이렇게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나온다 하면은 백묵병과 석고병에 저항성이 있는 여왕벌을 다시 양성해서 투입하시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꿀벌과 꿀벌 질병의 특징, 그리고 꿀벌의 세균성 질병, 그리고 꿀벌의 진균성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꿀벌 질병 소개 총론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나머지 꿀벌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